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 얘기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방으로 가서 그야말로 난상 토론을 벌였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분위기는 어땠는지 민주당의 고용진 의원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을 물어보신다면 이재명 의원은 그 무게는 출마 쪽에 더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어제 워크숍에서 이재명 의원이 전체 토론에서도 앉아있는 상태에서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불출마 요구가 강하게 나왔었고 그리고 또 분임 토론에서도 그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속에서 이재명 후보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냐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의지가 비록 강하다 하더라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다. 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 토론해야 될 거리들이 있었지만 뭐니 해도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그러니까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한 얘기가 가장 뜨거운 이슈였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합해보면 좀 불출마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모습인데요. 이 상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게 아마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자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아마 대부분 이제 불출마를 많이 얘기했다 그러는데 또 물어보면 또 이제 목소리를 안 내는 분들. 그러니까 나와야 된다고 직접 얘기 안 하지만 그래도 뭐 출마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분도 있다 그럽니다. 근데 좀 재밌는 현상은 지금 이제 저는 이게 별로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지 마라. 그럼 나도 안 나온다. 이게 저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세요. 저도 나갑니다. 당당하게 경쟁합시다. 이게 어찌 보면 정당의 기본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의원들이 나오지 마세요. 그럼 저도 안 나갑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서울시장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 나온다 그러는데 나오지 마라 그러고 본인들은 안 나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정당의 정상적인 모습인가 이런 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다 그냥 나가시라 차라리. 나간다 그러고 나오세요. 그리고 다음과 국민의 뜻을 물어봅시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나왔으면 좋겠지. 그냥 안 나오면 저도 안 나오겠습니다. 다 이렇게 있거든요. 발목 잡기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이제 누가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다 빼고 그러면 뭐 추대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별로 안 좋은 모습 형태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 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워크숍이 끝난 직후에 기자회견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도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출마 여부에 대해서 좀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렇게까지 고민할 시간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요? 언제 결단할지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아마 조만간 답변을 할 걸 보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전당대회라는 게 당원이라든지 국민들 축제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누구 특정인을 출마를 이제 하지 말아라고 말리는 식의 전당대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아마 고민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이제 어쩌면 국회에 등원했고 아마 이제 이번 워크숍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거 그 질문하는 것 같은데 양측의 의견을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과거처럼 원외에 있으면서보다는 낫다. 그래도 참가하면 아마 면전에서도 직접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홍영표 의원이 어찌 보면 강력한 이제 경쟁자로 예상되고 있는데 같은 조였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조란 말도 있는 것처럼 거기에 어쨌든 토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하는 면을 본다 그러면 소통을 하는 방식은 그래도 원내 들어갔으니까 좀 낫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홍영표 의원은 직접적인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앞서서 전해철 의원도 그렇고 서른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서로 안 나간다. 그리고 과연 누가 그러면 나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 있는 포인트고 정파와 소속 정당을 떠나서 김병민 대변인은 민주당의 이런 당권 경쟁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을 한 걸음 물러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패배한 직후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의 갈등들은 훨씬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오늘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 민주당의 지지도가 다시 또 20% 후반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무당층이 한 25%라고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해서 밖으로 나가 있는 국민들이 상당하다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게 됐을 때 민주당의 당내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뽑게 되면 송영길 후보가 되는데 전체적인 송영길 후보가 경쟁력이 없었다는 건 서울시장 선거의 전체 모든 동에서 다 오세훈 시장이 이긴 면을 지켜봤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당내 지지세가 있고 또 대통령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을 수 있고 나름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미 국민들로부터 한번 신뢰가 깨진 상태에다가 여러 형사사건의 중심적인 논쟁의 주인공인 이재명 의원이 만약 당대표가 되게 된다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민주당의 이런 흐름들을 한번 돌파하고 혁신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상대 정당에서 지켜봤을 땐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진 뒤에 직후 대선 패배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가 당 대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변화와 혁신의 길과는 좀 멀어졌던 그때의 상황들을 다시 답습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인 표현까지는 안 했지만 과거 2017년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이 워크숍 분위기가 어땠고 또 이재명 의원의 이 출마, 불출마 여기와 관련된 얘기는 잠시 뒤에 한정혜 비대위원이 출연할 예정이니까 더 자세하게 관련 분위기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말씀을 하셔서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나왔는데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저렇게 나뉘었고요. 저게 같은 기관에서 한 조사, 갤럽의 여론조사가 취임식 이후에 가장 부정평가가 많이 나온, 긍정평가가 가장 떨어진 이런 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이유는 인사와 경제를 많이 꼽았고요. 그리고 30대, 40대의 평가가 굉장히 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심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뭐 보시다시피 이제 3주 연속 하락하고 있죠. 저희들이 기준점으로는 보통 이제 50%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대통령들은 뭐 초반에 뭐 7, 80%도 갔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0% 넘냐 안 넘느냐가 아마 기준점이 되는 것 같은데 떨어지는 건 지금 당연히 뭐 인사 문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최근에 나온 게 민생 경제 문제 나오고 있거든요. 뭐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주가도 계속 연 최저점을 찍고 있고 환율도 계속 폭등하고 있고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경제 어떤 지표도 좋은 지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더 심합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리더십, 대통령이라든지 한반도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저는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결코 약하지 않거든요. 수출이라든지 기본 펀더멘털이 그렇다고 보는데 더 취약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하셔야 된다. 지금 자꾸 어찌 보면 뭐 북풍몰이라든지 아니면 전 정권 적폐수사 이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지금 금리 오르죠. 유가 오르죠. 환율 오르죠. 주가 떨어지죠. 굉장히 어찌 보면 위기 직전 풍전 등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좀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일 텐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긍정평가에서 나왔던 요인을 보면 이제 소통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기자들,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들과의 소통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그런 모습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고요.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 것은 현근택 대변인이 지적한 문제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워낙이나 심각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조차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설 수 있고 그렇죠.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한동안 이제 주식 또 주식이 아닌 경우는 코인, 여러 이 대체적인 부동산 값이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성격으로 많은 자산들을 집어넣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가 또 극심한 상황이고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 속에서 영끌 투자해서 샀던 또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젊은 층들도 상당합니다. 세대를 떠나서 거의 모든 경제 구성원들에게 닥쳐져 있는 상태여서 대통령의 소통과 정부의 소통이 기자와 언론의 소통에 그치지 않고 민생 현장으로 좀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비춰줘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당
대통령실이 혼연일체가 돼서 원팀이 돼야 되지만 최근 여의도 정치권에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의 많은 모습은 당 내부에 불화 섞인 모습들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예. 제대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비판적 목소리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모든 주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권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의 여러 정치인들이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의지를 국민 앞에 소통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 박순애, 김승희 두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승겸 합창의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문회를 열 상임위가 일단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향후 상황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회가 상임위를 안 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국회가 잘못인 거 맞고요. 대통령의 잘못은 아닌데 또 이제 고민은 있겠죠. 어찌 보면 이제 계속 인사청문회를 안 하고 임명하는 게 맞느냐. 특히 이제 박순애, 김승희 장관 같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음주 문제라든지 정치자금 문제가 있는 거라서 고민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수순은 그냥 강행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나토 회의 갔다 와서 하겠다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국회의 몫이다. 이제 국회가 어쨌든 빨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구성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할 일을 하면서 결국은 인사청문회 문제도 지적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원구성은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부 후보자들은 좀 부적격하다라는 여론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걸 강행할 시 조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여론도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정치적인 예상하시나요?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청문회를 기본적으로 거치면서 국회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원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 현재의 상황들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제 민주당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1박 2일 동안 특정 공간에 가서 조를 나누고 분임 토의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금 당내 현안들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한 건 여야가 같이 모여서 1박 2일을 어디 워크숍을 가든 분임 토의를 하든 이 문제를 끝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이후로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각 구성도 하고 그 이후에 법안 처리 통과 등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부의 상황으로 1박 2일 워크숍이 정리가 됐으면 여야가 같이 모여서 이번 주말이라도 모든 것들을 다 정리짓고 국회가 재정상화 궤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청문회 등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대통령 그리고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내용들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지 아닌지에 따른 판단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제 기억에 여야 의원들이 다 모여서 1박 2일 워크숍 했다라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처럼 여야 간 통합, 소통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정쟁의 요소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중 하나인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가 오늘 오전에 국회 유족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북한에 의해 살해당한 것도 모자라 월북으로 매도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지만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한 열람에 동의한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공개를 위한 양당 간의 협의 절차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꽤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처럼 유족 측과 함께 손을 잡고 당시에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는 것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워낙 완강하게 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얘기인지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됩니다. 첫 단추가 저는 좀 잘못 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오직 유족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정쟁화로 흐르지 않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면 끝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서 월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확정적인 근거가 없는데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고 게다가 정부로부터 월북자 낙인이 찍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어떤 누구라도 납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직 유족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 억울함이 있을 거라는 가정을 갖고 진실을 밝히기 노력했다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초창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사실상 월북으로 규정졌던 지난 정부의 편을 드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게 대립각을 쓰면서 뭔가 정쟁의 요소처럼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과거에 대한 일들 속에서 잘못되거나 정부의 누군가가 근거가 없음에도 월북으로 규정짓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유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진상규명을 해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면 더 크게 논란이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였을까요? 일단 이거를 정쟁화시키고 있죠. 국민의힘 측에서. 왜 그러냐면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과거와 지금 해경이 똑같은 해경입니다. 그 당시에 뭐 경찰이 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수사기관이었는데 발표 결과가 달라진 거죠. 지금 뭐 근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근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I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뭐 그 SI 정보는 그 북한 군인과 본인의 상급 부대 간의 교회로 나온 거, 보고하는 데 나온 거거든요. 그럼 한 번 나온 거, 두 번 나온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이 제가 보기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같은데 군대는요, 보고 한 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한 번 한 다음에 다시 확인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당사자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계속 정쟁화하고 있다고 보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한 거 그거예요. 국방이랑 정보의 자료 먼저 공개하자. 그다음에 SI 정보를 공개하자. 비공개 의원들 상대로 해서. 그다음에 사실은 회의로 공개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대통령 기록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 국방부 가고 있고 해경 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걸 공개하면 돼요. 그다음에 SI 정보 예를 들어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의원들 상대로 지난번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저는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한기호 지금 그 당시에 국방위 간사했잖아요. 그분도 언론에 나와서 월북이라고 판단할 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본인이 백브리핑에서. 그럼 그 당시 왜 그랬는가?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SI 원문을 못 봤다. 그럼 지금은 SI 원문 보고 하는 겁니까? 말이 바뀌는 거거든요. 똑같은 근거를 보고 말이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거를 자꾸 이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쪽으로만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회 회의록, 그다음에 국방부라든지 해경에 있는 자료, 그다음에 SI 첩보 그런 거 공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면 되는 거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자꾸 이제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자고 하는 거 보니까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이거를 대통령 청와대 당시 쪽으로 몰고 가려는 정쟁의 의도가 분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SI에 관한 정보는 그러니까 이른바 월북으로 규정지었을 때 왜 월북으로 규정짓는가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월북을 추정짓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 국민의힘은 얘기하고 유족과 함께. 왜냐하면 그 SI 정보에 나와서 그들끼리 교신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어떻게 실질적인 서해에서 죽음을 당한 공무원의 육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정질 수 있겠냐는 얘기인데요. 대통령 기록물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 월북과는 또 다르게 훨씬 더 중요한 건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에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조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니만큼 SI 정보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와 우리 대통령이 국민이 죽음에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 했는가를 보기 위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별개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지난 정부에 제일 안타까운 게 시신을 불에 태웠다고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시신 소각에 대한 추정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추정으로 얘기했냐라고 했을 때 북한은 부유물을 태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월북자로 낙인 찍는 데는 어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여긴 정확한 정보라고 확인하지 못하면서 월북으로 낙인을 찍으면서 북한에 유리하게 우리 국민이 불에 태워진 내용에 대해서는 추정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입장이 바뀌게 되죠. 이런 일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터라 전 정부의 지난 행동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안 할 수 없는데 서주석 당시 국가안보 1차장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러는 거고 저는 확정보다 추정이라고 쓸 수 있는 게 어쨌든 정보에서는 맞다. 왜냐하면 100% 아니거든요.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살려고 그런 말 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럼 진짜로 이분이 월북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이거 살려고 그냥 변명을 한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당시에 예를 들어 증거라든지 아니면 정황 증거 이걸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태경 의원은 그분의 진심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월북이란 말을 썼지만 실제 월북 의사가 없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당시 정황 증거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 이것은 월북 의사가 없었는데 월북 의사가 있던 걸 몰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이미 넘어간 상황이었어요. 넘어간 데서 발견됐거든요. 그럼 그때 뭐 군이 투입해서 가서 구조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거를 왜 그럼 바뀌게 됐는가? 그 당시 발표와 지금 발표가 그럼 뭐가 바뀌었기에 바뀌었는가? 이거를 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해경이라든지 국방부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다르게 판단했다. 그걸 설명하면 되는 건데 그 설명이 없어요. 예.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다르게 판단하면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설명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기록을 보자든지 아니면 구조 노력을 해야든지 이거를 먼저 밝히는 게 먼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하고 정리 예.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유족의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유족은 왜 이런 얘기를 할 것인가를 좀 가슴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고 말씀 주셨던 내용은 지난 정부가 완벽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내용들을 잘 해석했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지난 정부가 제시했던 근거 자체가 100%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월북으로 규정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진실규명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족 입장을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런 유족의 입장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족 입장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결국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번에 이렇게 판단을 그러면 그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데서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 당시에 이런 자료가 있었는데 이걸 다르게 판단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바로 그러면 발표만 해버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유족 입장을 대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바뀐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나 합리적인 두 분이 견해차를 보일 정도로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게 될지 물론 여러 가지 입장들 그리고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좀 빨리 합리적인 안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다음 달로 미루기로 하면서 지금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윤석열계 상당수가 징계의 무게를 실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당무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거든요.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에 있는 일 중에서 뭐 정부와 함께 경제 정책을 추진해가는 법안에 관한 일이라든지 이런 거면 이제 대통령께서도 뭔가 언급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만 당 대표에 관한 윤리 문제를 대통령이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답변을 했을 거라 보고요. 지금 윤리위원회의 활동과 행동 자체는 이 당의 대표나 지도부와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 정파 색채와 관계없이 윤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일일 겁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던 이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얼마 전 민주당에서 특히나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내렸던 터라 상응하는 조치로서 또 국민의힘에서도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눈높이가 있어서 고민이 되는 거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무슨 당대표 흔들기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팩트, 사실관계를 근거로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는 윤리위의 내용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김병민 대변인께서 민주당의 당권 경쟁 상황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번에 현근택 대변인께서 국민의힘의 이 당내 리더십, 이 흔들리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 대한 한 걸음 옆에서 본 이 상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갑자기 뭐 참고인으로 나왔던 분이 갑자기 징계한다 그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인 출석해서 막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던 분이 너 잘못한 거 같으니까 니도 같이 처벌해야 돼 이거거든요. 참고인을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 전환할 때는 일단 참고인 조사 끝내고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지금 이제 김철근 실장도 당무위에서 이미 당무감사위에서 조사하고 징계를 제청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참고인으로 나왔는데 바로 징계 소집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다음에 징계를 할 때는 법정이든 뭐든지 간에 당사자가 일단 나가겠다 그러면 불러서 들어봐야 되거든요. 보통은 당사자를 먼저 물어보고 당사자가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인정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인정 안 하면 증인이라든지 참고인이 불러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는 순서거든요. 순서가 이상하잖아요. 당사자는 일단 안 나오고 참고인은 나와서 들어보다가 또 징계로 가고 당사자는 또 다음에 부른다 그러고. 왜냐면 여기 윤리위도 대부분 법조인들인데 그 절차를 알 거예요. 당사자 먼저 부르고 그다음에 인정하면 거기서 끝나요. 인정 안 하면 그다음에 이제 증인을 부르는 순서로 가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걸 또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4월달에 나온 얘기잖아요. 6월로 갔다가 지금 7월까지 다시 가는 건데 결국은 뭐 법적으로도 제가 보기에 뭐 이게 뭐 증거 인멸 교사도 안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윤리적인 문제는 남을 것 같긴 한데 이걸 왜 그렇게 질질 끌고 있는가? 좀 무리수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결정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마 임기 남은 현임 대표를 몰아내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니면 빨리 끝내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최광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재심 청구하는 거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뭘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가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국민 제안 게시판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국민청원제를 폐지하고 이제 국민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게시판이 열린 건데 실명제 그리고 비공개 운영으로 부작용을 줄이고 답변 조건도 좀 폭이 넓어졌습니다.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러기 위한 조건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난 청원제도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이 2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너무 이슈화되거나 혹은 정치화되거나 쟁점화되면서 정작 국민의 고통스러운 부분이나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히려 관심을 갖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단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들을 다 청해 듣기로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민원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옥석을 어떻게 가리느냐에 대한 여부들이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각 부처로 다 정리를 해서 부처에 대한 판단의 몫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들이 이제 복지부동의 과거의 자세로 이 민원에 접근하기 시작하는 순간 민원을 제시해 본 분들은 컨트롤 CV라고 얘기하면서 예. 똑같은 내용의 답변들을 계속 긁어붙이는 형태로 귀하의 민원을 잘 들었고 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하게 됐을 경우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국민들이 주신 내용들을 어떻게 잘 소화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마다 청년 보좌역들을 한 명씩은 다 배치해서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부 구성을 한번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한 내용이야말로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또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이 내용들을 좀 바라볼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지금 시민사회 수석 시내에 있는 민원비서관실에서 이 문제를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 각 부처의 이런 정말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같이 좀 열린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과거에 있었던 청원 시스템을 훨씬 더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안감 계급이 최근 들어서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해경의 치안감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 얘기가 아니고 민주당이 이제 경찰 치안감 인사 관련해서 TF까지 만들고 그리고 이 인사번복 과정에 비선 실세 개입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까지 여기에 가세하게 될지는 뭐 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좀 더 문제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를 통한 이제 경찰 통제의 그 하나 핑계를 삼지 않겠냐 이게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인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난달 인사도 그렇고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관행이라는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결재 안 났는데 먼저 발표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번에 최종안 발표하는 것도 대통령 결재 전에 발표했어요. 지난달에도 그랬고. 그러면 이제 계속 그래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중간에 바뀌었다. 지난달에도 지금 보면은 지난달 인사할 때도 밤새 한번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민정수석실하고 조율하면서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행안부가 들어간 거예요,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선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장관은 밖에 있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쨌든 대통령실이 직접 하다가 이제 행안부를 거치게 되면서 이제 발생한 문제인데 왜 바뀌었느냐? 바뀐 사람들이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결국 경찰청이 내려준 것과 행안부에서 대통령실에 올렸다가 최종 발표한 게 달라졌다는 거니까.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게 관심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더구나 지금 경찰이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 뭐 경찰국이라는 거를 옛날에 치안본부 비슷한 걸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 이 핑계로 해서 아마 요거를 더 밀어붙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더 부작용이 클 거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스템 문제거든요. 이 시스템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제의 어떤 합리화로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경찰의 추천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인사권이 있게 되는데 경찰이 추천한 내용이 있는 그대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과거의 공간 속에서 인사 문제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서 이런 일들 최종적인 재가가 나지 않도록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민정수석실이 폐지가 되고 청와대는 용산으로 옮겨가고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많은 시스템들이 변화시키고 있죠. 근데 그 와중에 과거의 관행대로 했다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경찰이 추천한 내용들을 얼마나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행안부 장관이 제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고 여기에 대한 국민께 공개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내용이니만큼 무겁게 잘못된 부분들을 새기고 두 번 다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